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 배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기 배려 그러면은 우리 흔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과 배려라고 하는 것, 이 개념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서로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때 그 자기를 어떤 원자적인 자기로 느끼는 경향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나야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나를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 방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를 배려한다라고 그러면은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이 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자론적인 인간관 그런 존재론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론을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더 큰 나를 꿈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원자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이런 건 가능하지가 않죠. 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나를 어떻게 더 이롭게 하는가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나가 되고자 오른쪽 그림이 이제 보시면 이 가운데 우리가 원자론적인 자기는 이 가운데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상징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거는 이만큼 점점 넓어지는 그리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를 아마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 사례를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서점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과 자기 배려는 뭐가 다르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자기 배려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거나 또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주 다양한 뭐 노하우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배려의 관점에서 가야 된다, 관점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사유 양식을 새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여태까지 나를 채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배려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가 생각해 보면요. 나라고 하는 것도 아주 다양한 그 관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자적인 나도 있는 것이고요. 관계적인 나도 있어요. 정체성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잖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보느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시대, 개인주의 시대가 한참 발달해온 몇 세기 발달해온 상태죠. 그래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이 과거의 그런 그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관계성은 이제 그대로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우리 중국에서는 성선설과 정학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학생들 만나 보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과 관계성의 문제를 성선설과 선악설을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저 자신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 질문하는 것도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 왜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다르냐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와서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발달하죠. 사회생물학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생물학의 논쟁이 있는데 여기는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배려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내가 되는 거다.
작은 나에서 더 큰 나로 되는 것이 자기 배려라 봐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즘에 BTS가 핫하죠. BTS가 뭐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저도 뭐 이 음악이 뭐가 좋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음악 그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들이 살아온 자기 자신들의 어떤 내러티브,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세계 청소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로 바로 BTS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배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주제에 딱 들어맞는 그런 예술가들이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 그러면 이렇게 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무슨 훈련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TS 노래 중에 Love Myself 아닙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깊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채우기가 아니라 바꾸기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거의 채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비전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나를 발달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창의성을 뭐 해야 되고 훈련을 쌓아야 되고 동기를 부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일부러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그러니까 어떤 그 원자로서의 탁구공 같은 그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이 그게 바로 나라는 거고, 또 걸어온 길, 그리고 또 앞으로 갈 길, 이런 것들이 전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젊은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 세계 청소년들에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라, 이 순간에 너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자꾸 어른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이 상황이 여러 가지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세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역설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로사회라고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신데요. 제독 철학자입니다. 독일에 사는 한국인 철학자죠.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책이 아주 작은 책인데, 이 책이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회, 자기를 스스로 못 살게 구는 사회, 이게 피로사회죠. 그건 역설적으로 자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뭘 했니, 건강을 위해서 뭘 했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무슨 아닙니까? 뭔가 희생해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룰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소통이 되긴 합니다만, 해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목적 그 자체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행복과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이게 피로사회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자기 닥달이라는 거예요. 성과사회, 성과 위주의 사회.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뭔가를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 그래야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스펙, 성적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학생들 만나면서 수업을 하면서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학생이니까.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적 그거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부당한 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학기 말에 지정하는 이의 제기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타당한 주장이라면 뭐 기꺼이 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펙과 성적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위해서 목적과 과정을 희생한다. 이게 이제 BTS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목적과 과정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또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결과만 나라고 생각해요. 결과. 내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느냐, 무슨 직업을 얻었느냐, 무슨 면허를 땄느냐, 자격증을 땄느냐, 이것만 중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닥달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고 그 목적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은 그 이 쌍방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서 나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과 행복의 노예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병철 교수의 얘기는 목적 없는 공허한 한목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 없는 한목적성, 목적 없는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단에 가려져서 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에 대한 열광은 삶이 돈조가리처럼 벌거 벗겨지고 어떤 서사적 내용,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의료문화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 서사,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상실한 사회, 그다음에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회, 이게 이제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창조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건강의 노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한병철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한 20년쯤 전인가요? 20년쯤 전에 그때 우리 사회에서 웰빙이라고 하는 그 열풍이 불었어요. 막 웰빙.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웰빙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웰빙이 결국은 바로 이런 현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 없는 공허한 한목적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웰빙 그 자체를 추구했어요, 사람들이. 웰빙, 왜 우리가 웰빙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고요. 웰빙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방법을 또 찾게 돼요. 도구를 찾게 됩니다. 그럼 웰빙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무슨 건강식품을 소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뭐 유기농 식품, 무슨 건강식품이 또 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했죠. 근데 결국은 그런 물질적인 건강, 물질적인 수단으로서의 건강으로 가는 길, 도구, 그것만을 추구했지 정말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그 칼럼 제목입니다. 이게 참 건강, 그때 웰빙이죠. 웰빙이었는데 웰빙 너 얼마면 되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웰빙이라는 것은 소비로 등치시켜 버리는 거죠. 웰빙을 소비로 등치시켜 버리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건강 너 얼마면 되니, 행복 너 얼마면 되니. 행복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회는 적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노예가 돼가는 것 아니냐, 건강의 노예, 행복의 노예가 돼가는 거 아닌가, 또는 자본의 노예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의 결과에 따라서, 소비의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인간을 평가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말의 역설이다. 또는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로사회의 증상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010년, 벌써 10년 이상 된 얘기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 거의 10,000명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62.9%가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사들은 정작 43.8%. 이거 작은 차이가 아니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면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분명히 의사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이유죠? 여러분들 의대가 지금 최고 커트라인 아닙니까? 누구든지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참 역설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거보다 작지 않을 거예요. 미국 대생의 45%가 번아웃, 소진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쪽 학교에 근무합니다만 적지 않아요. 이거보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목적의 수단을 종속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경쟁을 뚫고 이긴 사람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의 자존감 상실과 우울증. 이거는 제가 10년쯤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경험했던 건데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서 제가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정 상태를 자기 동급생들의 상태를 심리 검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인데 전체의 1%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진 그런 상위 1%의 사람들인데 자존감이 상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자기 자존감을 그러니까 뭐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계속 이렇게 떠받들어졌겠죠. 공부 잘하니까. 근데 대학 와서 보니까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지천에 널렸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파업을 한다는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중재를 저지르는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그런 입법안이 나오자마자 의사협회가 당장 파업하겠다.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탁구공 같은, 당구공 같은 뭔가를 원자적인 인간으로 개인으로 생각하는 의사 집단도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사유 양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의사 선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도 그렇지 않지만 아주 하여간 제가 다른 어디에 썼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사의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쟁과 대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유 양식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정체성과 관계성으로 나눠봤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앞에 게 이제 서양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거는 동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개인이 어떤가.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회성을 강조했거든요. 너 누구냐? 네 아버지 누구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게 꼰대들의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나는 나라고 하는 아무개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체성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정체성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도 개인의 성품이잖아요. 개인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민성을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건 시민성이라는 말은 이제 전통의 의미가 아니고요. 현대적인 의미지만. 그래서 저는 인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인성증진법이라는 법도 있을 정도로 참 인성을 강조하는 나라인데 그거는 틀렸다. 전 다른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인성을 강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인성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시민성에 의미하는 거죠. 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과 관계성에서 그러고 인성 아닌 시민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BTS 노래에도 나옵니다만 페르소나가 많이 나오잖아요. 심리학적 용어죠.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에요. 가면. 얼굴에 쓴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 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긴 해요. 그걸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면은 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TS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페르소나 가면으로서의 나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사이의 존재론이라고 봐요. 인간
시간 사이죠. 때 사이, 그죠? 공간, 빈 사이죠.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해 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페르소나 대신 인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네이처, 이건 본성이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너처, 양육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타고난 본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기는 너처, 양육을 강조해요. 어떻게 길러나갈 것인가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과 관계성에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원시 시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푸지오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내 본성을 스스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 바이어 너처예요. 네이처 바이어 너처. 이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네이처와 너처를 구분하지만 그렇지만 그 네이처와 너처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을 통한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타고난 어느 정도 본성을 타고난 뒤에 어떤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 네이처에 해당하는 말을 뭐라 하냐면 내 자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거니까 여기는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에다 어떤 특질을 부여하지 않아요. 뭐 악하다 선하다 이런 특질을 부여하지 않아요. 물론 맹자에 있어서는 성선설이 있었죠. 그래서 본성이 선하다고 규정을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냐 관계성이냐 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정체성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무시해 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순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인간이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된 겁니다. 물론 맹자는 인간이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측은지심, 그죠? 사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출발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본성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발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본성을 발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착하니까 그 착한 본성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고요. 순자의 성악설은요, 선천적 악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착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자신 속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천사가 있고 악마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먹을수록 그걸 느껴요. 내가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속에도 악이 많이 있고요. 또 진짜 추접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고요. 이 사회가 이 본성을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기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맹자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 맹자 선생의 여러 가지 많은 그 공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의 어떤 혁명적인 사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지만 이 순자의 이 주장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두 가지가 배타적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얘기는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 사상이죠. 정치 사상.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선하다 악하다로 나눠서 설명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둘 다 유학입니다. 유학자입니다. 맹자나 순자나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의 이념하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는 인간 본성론, 이게 이제 19세기에 1859년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만큼 큰 충격을 준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었지만 연속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념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사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지만 그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윈인 자연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은 이게 나중에 잘못 이해되게 약육강식이니 무슨 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했지만 약육강식이니 뭐 이런 일로 왜곡이 되죠.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또는 제국주의적인 그 사상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동시대인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윈은 여러분들 다 알지만 크로포트킨이라는 인물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은 러시아의 혁명가예요. 러시아의 왕자이면서 혁명가인 양반입니다. 이 양반도 진화를 연구해요. 그런데 이 다윈은 주로 적도 지역에서 연구한 반면에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생물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다윈이 발견한 거는 자연 법칙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발전시킨 반면에 크로포트킨이 본 것은 생물들은 환경이 열악할 때 서로 협동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라고 하는 협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같은 진화론자이겠지만 그래서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아니죠. 크로포트킨이 좀 늦어요. 하지만 경쟁적인 그런 두 가지 이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크로포트킨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 정신과 그 당시 그가 처한 어떤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윈이 살았던 시대에는 영국 제국주의가 한참 팽창해 가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던 반면에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만큼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반되는 그런 가치를 중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이 쓴 책이거든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 최근에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왔더라고요. 중요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만물을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뮤추얼 에이드라고 그러죠. 상호 부조라고 하는 원래 원제목인데 그렇게 해서 두 책이 모두 다 진화를 설명하는 거지만 하나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나는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제 20세기에 와요. 20세기에 와서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진화와 유전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생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전하게 발달하잖아요. 유전하게 발달해서 DNA가 발견되고 그래서 진화를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가 발견되니까 이제 이거구나. 이건 명확한 근거를 가지는 거다라고 단정이 되죠. 그래서 그 생물학적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발견돼서 유전과 진화가 결합이 돼서 이건 결정론이죠. 결정론. 생물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유가 지배적인 사유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쟁과 결정론 이곳이 이제 자리 잡고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크로포트킨의 협동과 비결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적 법칙에서는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선택, 그다음에 크로포트킨이 얘기했던 상호부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연선택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고 상호부조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는 그 사회적인 이념으로 보면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런 쪽에일 것이고 상호부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의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서에 또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법칙을 인간에게도
또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확대가 됩니다. 그게 사회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타임즈의 표지인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 결정론, 생물학적 결정론이 이제 사회생물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런 어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생물학을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같은 시기에 같은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 중에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결정론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은 경쟁이 중심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그렇게 그 사회적인 구조도 그런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스티븐 제이 굴드는 좀 좌파 사상에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생물학자지만 거기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생물학에서는 적응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에 이분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선택이 일어나느냐? 먼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이가 있어야만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제이 굴드가 주장했던 것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결과 하나만 보지만 이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다른 것들이 존재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자연 선택을 두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은 결과를 강조하고 한 사람은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물학 일반적인 진화론은 점진적인 진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단속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다가도 어떤 순간에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고생물학자거든요. 제이 굴드는. 그래서 화석들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시대별로 갑자기 퍽 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 평형.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은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자연 법칙이 있다고 본 반면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시기별로 그런 법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증가하다 보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 그 선택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되죠. 사회생물학 논쟁이 유명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잠잠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통섭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이 쓴 책의 제목이 통섭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수천 교수가 번역을 하셨는데 이 통섭이에요. 맨 위에 있는 잡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은 통일한다는 통이잖아요. 섭은 다스린다는 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학적 법칙으로 인간 현상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 그 중심은 누구냐? 생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원래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뜻은 아니고 원래 본 뜻은 뒤에 나옵니다. 점핑 투게더예요. 같이 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통섭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었죠, 여태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통섭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씁니다만, 쓴다 하더라도, 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이 통섭을 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뭐냐? 서로 통하고 서로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인간 현상과 사회 현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인간 현상과 사회 현상과. 그래서 서로 오고 간다는 뜻이에요. 오고 가고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통섭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게 발음이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섭은 이건 아까 앞에 에드워드 윌슨 사회생물학을 주창한 분이 쓴 책이고요. 이 풀하우스란 책은 앞에 사회생물학에 반대하는 스티븐 제이 굴드가 쓴 책이에요. 제목을 보세요. 풀하우스예요. 풀하우스는 뭐죠? 카드에서 우리가 다양한 무늬를 가진 것들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입니다. 이건 풀하우스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통섭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섭은 본래 에드워드 윌슨이 썼던 그런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좀 다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번역자가 이 뜻을 좀 오해 또는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통섭이 있고 이 통접이라고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다스릴 통자죠. 이건 접은 이어 붙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이어붙여서 새로운 어떤 통일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위의 통섭은 생물학이 중심을 잡고 생물학이 인간 사회 현상을 다스린다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새로운 통일을 이루지만 그것은 어떤 하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머전스라고 그럴까요? 어떤 창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이런 통접이라고 하는 말이, 이 통섭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통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이제 같은 부류의 두 사람인데요. 사회생물학 계열에 속하는 리차드 도킨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우리 그 각급 학계의 필독도서로 되어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물학자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 증식을 위해서 인간을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전자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제목을 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되지 않고요. 필독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 읽은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자기 증식이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생물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전자가 의지를 가졌다는 뜻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전자가 이기전이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오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생물학을 응원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생물학적 결정론 쪽에 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 프란스 두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영장류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론 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영장류, 원숭이들하고 평생 살아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장류 연구자거든요. 이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이미 인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구별돼서 별도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이때부터도 또 영장류 때부터도 이미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도덕성 선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나 영장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분이 쓴 책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제 한 분은 이기적 유전자를 썼고 한 분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씁니다. 뭐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를 쓴 분은 이론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설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 인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이제 유전자의 독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맨 끝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유전자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유전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을 한 분이 아닌데, 이 책 자체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프란스 두발 같은 분은 이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복합적이다.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 원숭이에게서도 선한 면, 도덕성과 정의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는 사회생물학이잖아요. 생물학으로 사회를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생명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회생물학은 경쟁을 강조하고, 또 그 반대쪽에서 협동을 강조한단 말이죠. 또 사회생물학은 그 선택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변이를 강조한단 말이죠. 이 둘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생물체로부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해 왔다.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진화했고 그것이 결국은 생존에 이롭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확장, 이기적, 이타적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공감이 확장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그 공감도 있지만 물론 어떤 이타적, 이기적인 그런 속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자. 그다음에 이형규조이다. 서로 이지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바이오 컬처럴 이볼루션. 그러니까 생물 문화적인 진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보노믹스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그 진화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논리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에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성과 양육인데요.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매트 리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도덕성의 진화예요, 사실은. 인간 도덕성의 기원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본성이 있고 양육이 있고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nature via nurture. 그러니까 양육을 통한 본성. 아까 순자이랑 거의 비슷하죠. 순자이가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제 순자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주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슬로운 윌슨이라고 하는 분도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인간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삶이 중요해졌고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도덕성이 진화했고 그것은 본성에 새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마이클 셔머도 아주 유명한 과학 저술가인데요. 이분도 도덕성의 발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속에도 인간 이전의 생물 속에도 이미 도덕성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이제 문명사를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공감의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다. 아까 이분도 그죠? 공감 시대라는 책을 썼잖아요. 똑같아요, 이분도 공감 시대 썼는데 아까 그분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썼다면 이분은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이제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공감의 시대다. 그리고 경제도 공유 경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유 경제가 이제 앞으로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쓴 책들이 이런 거예요. 본성과 양육, nature via nurture죠. 그러니까 양육을 통한 본성이에요. 본성과 양육이 아니라 사실은 양육을 통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고대 그리스의 푸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본성을 생성한다 하는 개념.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슬로운 윌슨이라는 분은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진짜 실제 사회 속에서 관찰을 해서 이런 책을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후드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성,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따로 우리가 강조해서 본성을 억누르고 욕망을 억누르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모럴 아크, 도덕의 궤적, 셔머라는 분이 쓴 거죠. 이거는 큰 화살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대가 있는데 큰 화살대가 굽어 있는데 그 방향은 너무 커서 화살대가 너무 커서 그 방향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은 정의를 향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그 진화 과정 속에 인간의 도덕성의 경향성과 그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감의 시대, 이거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이런 경쟁과 적자 성전에서 협동과 평등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분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자, 이건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책 제목이 뭐냐면 Scienc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의 과학이라는 책가 작은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배려잖아요. 강의 제목이 자기. 근데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보자는 거예요. 자기.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자기는 그 나의 DNA 아니겠어요? 근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계세요. 그럼 부모는 나하고 유전자를 50%만 공유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4분의 1만 공유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는 8분의 1만 공유하고 고조 할아버지는 16분의 1만 공유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친소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유교가 지향하는 바죠. 별애를 얘기해 별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친소관계에 의해서 차별을 넣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육아죠. 물론 반면에 이제 묵과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공리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목이 바이오 컬처럴 에볼루셔널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인데 개인 있죠, 여기. 가족이 있죠. 그다음에 학대 가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가 있고 일반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나 종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스피어 모든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동심원이 아니라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주위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많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죠? 서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 필요성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전자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확대 가정으로 넘어가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주고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되면 또 뭐 사회적인 니즈들 그런 필요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사회가 되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다음에 인간 종이 되면 뭐 더 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피어 생명군이 되면 더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뭐예요? 이 밑에는 주로 생물학적인 유대가 더 강하죠. 밑에는 그죠? 위에는 생물학적인 유대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연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죠. 근데 이분은 이걸 중간에 이런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셔널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현상, 여기 문화적인 현상. 그래서 이 라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셔널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 문화적인, 여기 밑에 생물, 위에는 문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존재하고 나의 정체성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그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물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컬처럴이라고 하는 말, 앞에도 제가 이제 인문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바이오 컬처럴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생물 문화적인 현상. 우리 존재는 생물 문화적인 현상이다.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인 현상,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 경쟁만 보거나 협동만 보거나 그것도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협동과 경쟁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을 해요. 두 원숭이가 그 벽을 마주 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빨간 그 레버가 있거든요. 이쪽 원숭이 이걸 당기면 먹을 게 나옵니다. 먹을 게 나오니까 이걸 자꾸 당기게 되겠죠. 근데 트릭은 뭐냐? 이걸 당길 때 내한테도 먹을 게 나오지만 이 옆에 있는 바닥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제가 울어요. 찍 하고 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조건화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잡아당기면 먹을 게 나오지만 얘가 울더라. 그거잖아요. 어떻게 행동할까를 봤어요. 안 당기더란 얘기예요. 안 먹더란 얘기예요. 며칠 굶더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자의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기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성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침팬지 사회에서 얘네들이 싸워요. 막 싸웠을 때 싸우고 나서 헤어져 있다고 할 때 제3자가 가서 그 당사자들 이렇게 만져주고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목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것들이 이미 침팬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들이 두 마리가 서로 협동을 해야만 음식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주 오래된 1930년대에 찍힌 그런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의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상을 줘요. 여기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씩 줘요. 주는데 얘가 이걸 제대로 응답을 하면 뭘 먹을 것이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데
한쪽은 포도를 주고 한쪽은 오이를 줘요. 똑같은 그 과제를 수행해서 성공하는 그 보상인데 얘는 포도를 주고 얘는 오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오이를 줬을 때 처음에는 받아 먹다가 옆에만 포도 주고 나는 오이를 준다는 걸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던져버려요. 그림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동물 사회에서도 이미 정의감이 있다는 거죠. 서로 공평함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부터 진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사회에서도 이런 그 경쟁 또는 투쟁 이런 관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서로 보살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동물인데 이건 침팬지고 이건 보노보거든요. 거의 구분이 하기 어렵죠. 보노보가 조금 덩치가 작은 것 말고는 구분할 수 없죠. 근데 사회성을 보게 되면 이 침팬지는 굉장히 호전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보노보는 굉장히 평화롭답니다. 개체 수는 엄청 작아요. 몇만 마리밖에 안 되는 전 세계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그 평화를 유지하나 봤더니 이건 또 좀 그런 건데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기 남녀노소가 완전히 프리섹스래요. 이게 프리섹스인데 그 섹스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들의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프리섹스인 경우에 내 자식이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두 동물이거든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 두 동물의 속성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요. 투쟁적인 것도 있고 또 이런 평화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보면은 제대로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로 봐야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를 한 편 가져왔어요. 성창경 시인의 실감이라는 시인데요. 볼까요? 남이 나다. 내가 남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나요? 이것은 실감이다. 신비한 인체는 우주의 구조. 살아있는 우주는 인체의 생리. 이게 이제 시인의 어떤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가 있다. 이런 이 시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 생물학적 설명과 상당히 연이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몸에 뇌가 있죠. 뇌는 내 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뇌가 모든 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 뇌를 따로 떼내서 뭐 그 뇌를 이식하면 다른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뇌에다가 어떤 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건 어떠냐, 또 다운로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뭘 간과했느냐? 이 뇌가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뇌만이 생각하는 거냐, 또는 뇌만이 판단을 하고 뇌만이 감각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뇌도 감각을 하는 거고,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몸과 함께 더불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몸의 일부고, 그 다음에 내 몸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속해 있는 거지만 또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또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이 다 모여서 세계가 되는 거죠.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유전자고 이타적 유전자고 간에 유전자는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세포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세포는 또 몸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몸들이 모여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뭐냐 하면 이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핵심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에서도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embodied cognition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다 안다는 거예요. 몸이 안다. 내 몸이 안다. 내 몸이 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말, 내 몸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체화된 인지거든요. 그건 뭐냐? 내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만이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했어요. 뇌처럼 주름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많은 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뇌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존재, 여러 가지 다양한 내 몸속에서 몸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올라오는 감각도 있고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느낌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유의 양식 속에 머무르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 물리학 사유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상상에서 시작하죠.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거기로부터 뉴턴 물리학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자기 배려입니다만 자기 배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관념, 배려라고 하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은 자기라고 하는 것의 원자론적 자기, 개인주의적인 자기죠. 그다음에 배려라고 하는 것도 나와 너가 구별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배려하는 또는 너가 나를 배려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배려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여겼어요. 나는 나니까. 자기 배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배려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관념은 철학자 미셸 푸코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도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 배려라는 것은 결국은 사유양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송창경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나예요. 남이 나고 나가 남인 그런 나. 그러니까 사유양식을 바꿨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건 자기 배려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와 배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그런 사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생물학적 얘기 했잖아요. 도덕성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도덕이 할 때는 무척 길어서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 이거 할 때죠. 부산대학교 정문에 있는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전동에 있거든요. 장전동. 길 장자에다가 활대라고 할 때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 부산대학교의 상징이에요. 이게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길어서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의로 간다라는 거고 그 정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생명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전의 생명체에서도 그런 정의감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배려란 뭐예요? 내면의 가치와 협동과 존재를 일치시켜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더 큰 나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면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 뭐 나는 밖으로는 이렇지만 내면은 이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내면이 뭐가 있으면 그것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지행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존재의 정체성도 어떤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발견했다고 할 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나를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나를, 더 큰 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자기 배려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배려라는 것은 자기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배려라는 것이 이기성으로 해석하는 거는 옳은 말이 아니라 그건 틀린 거고 자기 배려란 이기성이 아니고 오히려 이타성에도 가까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창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속에는 더 큰 나 속에는 나 아닌 존재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배려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BTS가 줄기차게 담고 있는 메시지죠. 그들의 음악 속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BTS가 성공한 요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기 배려를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숙이 아닌 닦을수 자기 기자죠. 그러니까 나를 닦는 거예요. 나를 닦는 거. 끊임없이 닦아요. 닦아서 아닌 다른 사람, 이는 다른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닦으면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유 방식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개념을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가져와서 자기 배려라는 개념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뭐 정치를 하려면은 뭐 자기 수양이 돼야 되고 가정을 뭐 다스려야 되고 이런 단계별 사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래요. 이것이 그 어떤 면에서는 구별할 수 없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려라는 관념을 떠올릴 때 가지고 있는 우리 편견, 그 편견을 걷어내듯이 수신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면에서 왜곡된 그런 해석 방식,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이런 거를 휘호를 쓰시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역설적인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거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불멸의 이순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우리가 해석하면 나를 버려서 나를 되찾는 자기 배려의 역설이다. 나를 버려야 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역설이지만 여러분들 좀 한번 깊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 배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배려는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연애하고 또는 뭐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상황 하다 보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이기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 자신도 상당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에 내가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를 제대로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바꾸고 자기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이제 상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기 배려는 함께 뛰기다. 아까 통섭 얘기했잖아요. 통섭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원래 의미가 컨실리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뛰는 거, 점핑 투게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 에드워드 윌슨이 얘기했던 통섭, 컨실리언스는 함께 뛰기, 점핑 투게더예요. 점핑 투게더인데 그걸 통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에드워드 윌슨도 역시 그런 비슷한 사유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에드워드 윌슨,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과 그 번역자인 최재천 교수가 그 선생과 제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단어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통섭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점핑 투게더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핑 투게더도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같이 뛰잖아요. 여기도 스카이 퐁퐁인가요? 포고 스틱이라고 그러죠. 이건 딱딱한 바닥에서 서로 각자가 뛰어요. 마주 보고 서로 보고 뛰긴 하지만 각자가 뛰는 겁니다. 이런 뛰기도 있는 거고, 우리 널뛰기처럼 서로 도와주면서 내가 높이 뛰면 상대방도 높이 뛰고, 이런 같이 뛰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생물학이 얘기하는 점핑 투게더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도와가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의 같이 뛰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섭, 아까 두 번째 통섭, 서로 오고 간다는 의미의 통섭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그 탄력 있는 천 위에서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요. 같이 뛰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뛰는지에 따라서 내가 잘 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뛰는 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이, 어떤 면에서는 한 면이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뛰기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 세 사람이 누구로 빗대서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뛰어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뛸 수가 없죠. 여기는 한 사람만 배려하면 돼요. 그래서 널뛰기에서는 한 사람만 배려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 사람 이상이 되게 되면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고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기도 서로 도와줍니다만 그런 좀 복잡한 또 다양한 그런 배려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배려는 함께 뛰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음악을 전혀 모르다가 BTS가 왜 저렇게 성공했는가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음악을 여러 곡 듣게 됐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보시고 링크에 따라가서 감상을 하시면 좋고요. 너무 myself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 배려죠. 근데 그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BTS의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이 BTS의 메시지가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선을 비웃고,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고 가짜 사랑을 비웃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배려에 다가가는 그런 음악을 마지막으로 감상하시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